자, 좀 한강 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초 완성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단원을 마무리한 후에는 그거를 복습을 했어요. 지금 다 같이 앞에 목차를 한번 펴볼까요? 목차를 펴보면은 여기 목차에서 우리가 지금 어, 문학을 마치고 비문학 중에서 총 두 번째 설득하는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험 종합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설명하는 글 1단원까지였고 이번 3월 말에 있는 국어 점검 테스트 시간에는 설득하는 글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설득하는 글 전체가 지난 수업, 그러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72쪽 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득하는 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설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많이 중요시했는데요. 지금부터 복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던 것까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을 또 심화돼서 배우니까 필기를 해서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기,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72쪽 설득하는 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하는 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설득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설득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설명하는 글과 대조되는 말, 대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설명과 설득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 굉장히 자주 선생님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번쯤이면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딱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설명하는 글은 남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설득,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설득, 중요한 설득은 바로 나와 태도와 입장 또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태도, 같은 입장, 같은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그 태도 변화를 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논리성이었습니다. 논리성. 기억나나요? 자, 이러한 논리성은 그냥 자신의 주장을 막 큰 소리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대는 것이었어요. 타당한 근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가 타당하려면은 바로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었었죠. 자,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72쪽 맨 위에 설득하는 글 근처에다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혹시 객관이라는 말 반대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객관적의 반대말은 바로 주관적이라는 말이었어요. 주관적이라는 말. 자, 객관과 주관의 차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번에 이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객관식, 주관식 이런 시험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객관이라고 했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녹여내어서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하는 객관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생각과 의견, 견해를 녹여내서 표현을 하는 주관의 차이가 있었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즉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저항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글쓴이, 즉 나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바뀌는 데에 마음을 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설득하는 글의 핵심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하는 글에서는 총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설득하는 글에서는 이제 논설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건의문이 있었습니다. 논설문과 건의문이었죠. 자, 논설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논설문은 어떤 거였냐면, 자,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는 걸 아까 방금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논설문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의 특징. 첫 번째, 주관성. 자,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과 주장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관적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 개인의 견해 같은 것을 녹여낸 것, 즉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 주관성이 있어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자, 신뢰성은 출처가 분명하다. 밑줄 쳐주세요. 출처가 분명하다. 무엇이 출처가 분명하다? 앞에 근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근거 동그라미, 출처가 분명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믿을만한 것이어야 된다. 또 밑줄 쳐주세요. 자, 신뢰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믿을만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믿을만한 것이 있으려면은 바로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2번은 근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가 타당하고 동그라미, 타당, 그리고 논리적 동그라미. 자, 결국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은 근거가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체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설득하는 글은 총 몇 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었나요? 네, 바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이었습니다. 서본결. 자, 지금 4번 읽어보니까 글이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뒤에 짜임새 동그라미 쳐주세요. 짜임새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잘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 체계가 잘 잡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서본결, 서에 동그라미 쳐주고 본에 동그라미 치고 또 결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명료성이에요. 명료성은 뚜렷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문장 밑줄 치고 정확하게 전달 밑줄 쳐주세요. 분명한 문장 밑줄, 정확하게 전달 밑줄.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나 소설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아니니까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설문의 특징 우리가 한번 심화시켜서 배워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논설문의 특징 왼쪽에다가 중요한 것을 적어볼 거예요. 지금 다 펜을 들고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설득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설득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주장이나 의견 같은 것을 한 번만 말하고 말면은 글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해준다면 효과적인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다입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다. 자, 우리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최근에 배웠던 어떤 글이 생각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바로 어제 배웠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 정약용이 쓴 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난 글에서 우리가 배웠던 글이죠.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에서 거기에서 마지막 문단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거기서 나온 권위자는 기자 중에 대기자인 올소 형제가 했던 말, 오히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즉, 인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했던 말을 우리가 떼와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떼와서 쓰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위자라든지 전문가의 말을 떼와서 사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효과적인 설득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득하는 글은 명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요. 명료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명료성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 명료한 것, 정확한 전달,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용어를 애매모호한 것을 쓰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자,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하고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정보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장의 힘은 더욱 강력해져서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에 도움을 주겠죠.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논설문의 구성, 서본 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가고 3번에 논설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글뱅이 보니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 우리가 독사과를 통해서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단을 보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기초 완성이라고 하는 글은 말 그대로 국어에 대한 기초를 완성시켜주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글마다 문단에 대해서 중심 내용이 이미 요약되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단 내에서 오른쪽 아래에 문단이 끝날 때마다 세모 모양과 함께 요약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글 전체의 핵심 내용, 즉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글뱅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글쓰기의 관점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의도 동그라미, 이것을 파악하며 읽는다. 아무래도 글을 볼 때 그 글쓴이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어디를 더 강조해서 말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지? 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야 하는 것. 그리고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또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주장이죠. 주장이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논설문의 핵심 내용이니까 이제 바로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동글뱅이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며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자, 그러면은 글을 쓴 사람은 읽는 우리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은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지 못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은 설득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람의 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동의를 하는지를 나의 나름대로 그 이유나 근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게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논설문을 읽는 방법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한다. 자, 근거 동그라미, 근거와 주장 잘 파악해서 둘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근거 잘 파악하고 주장 잘 파악하고 이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을 하는지 파악을 해서 논설문을 읽어보면은 논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 그리고 4번의 논설문과 설명문의 비교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은 논설문의 특징, 논설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은 날개에 있는 확인 문제 있죠. 조그마한 문제. 이 조그마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안 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 푼 문제들. 자, 2번에서 안 푼 문제 있고 3번 문제 안 풀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풀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틀어서 채점을 하고 선생님한테 필기와 함께 여기 인증 사진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 멈추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믿을 만한 것. 2번은 당연히 명료성, 정확하게 전달한다. 자, 3번은 글이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짜임새 있게, 체계적이게, 체계성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은 논설문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거 첫 번째 동글뱅이에 나왔던 내용이죠. 적절한 내용입니다. 2번, 숨어있는 내용을 추리하거나 상상하며 읽는다. 이것은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상상하며 읽고 추리하며 읽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상상하면서 추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 추리 아닙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며 읽는다. 주장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4번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판단하며 읽는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는 설득하는 글 중에 하나인 건의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건의문은 왜 설득하는 글에 포함될까? 선생님이 그거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었죠?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건의문 또한 건의를 받는 사람을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 변화는 설득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건의문이란 우리가 두 번째 줄 한번 다 같이 필기를 했었는데 함께 볼까요? 그 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글 밑줄을 쳐서고 그 밑에 우리가 뭐라고 적었었죠? 건의문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건의문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라고 분명히 필기를 했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 하시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러한 건의문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문제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 도구가 된다. 무엇이? 건의문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추가적으로 건의문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도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불편함이 나 혼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또 나만 생각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편함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건의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구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도구이다라는 말이 조금 낯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의문을 받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사소통,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결정에 참여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건의문의 특징을 간략하게만 살펴봤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의 특징 1번 명료성은 앞에서 살펴봤던 논설문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2번에 공익성 단체와 관련된 건의는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밑줄 쳐보세요.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나 혼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편함이어야 되고
그 건의문의 해결 방안은 나 혼자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공정성. 글쓴이의 편견, 독단, 선입견 등을 배제해야 한다. 자, 편견이나 편견 세모, 선입견 세모.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 4번의 합리성.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함께 볼까요? 건의하는 내용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하고 맞아떨어져야 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실현 가능성. 여기 별표 치라고 했었는데 별표 쳤나요? 자, 실현 가능성 별표 치고 건의하는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예시를 들어줬었나요? 바로 건의문은 건의를 할 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너무 말도 안 되게 학교의 계단 대신 다 에스컬레이터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건의한다면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건의문의 구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건의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쓰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계획하기를 먼저 볼까요? 말 그대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 목적 동그라미, 앞에 문제 상황도 동그라미 당연히 쳐야겠죠. 그리고 뒤에 주제 동그라미, 예상 독자 동그라미 합니다. 이것을 읽을 독자들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건의문을 쓰는지, 어떤 주제로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계획을 해야지만 탄탄한 완벽한 설득력 있는 글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2번 내용 생성하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자, 자료를 수집 밑줄. 자, 건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문제 상황에 대해 협의한다. 자, 여기 협의 동그라미. 협의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사람들 모두와 협의를 나눠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불편함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번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 문제 상황, 해결 방안, 근거, 기대 효과가 잘 되도록 글을 구성한다. 그 뒤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여러분들 개요짜기라고 적어주세요. 개요짜기. 혹시 개요가 뭔지 아시나요? 개요? 개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차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글마다 맨 앞쪽에 목차가 있는데 개요는 목차와 비슷하게 글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성 같은 거, 그리고 핵심 내용들이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에 대표적인 것이 개요짜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하면 진지하게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한 언어 예절에 맞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할 때는 당연하게 정중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건의문이잖아요. 건의문을 받는 건의 수신자는 아무래도 내가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사람, 높은 직책에 있는 권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정중한 태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쓴 글을 다시 한번 고쳐 써보고 이상한 내용, 혹시 불필요한 내용 같은 것은 없는지, 주제와 상관이 없는 글의 내용은 또 없는지 등을 파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건의문을 읽는 방법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건의문을 쓰는 방법과 바탕으로 날개에 있는 6번 문제, 옆에 조그만 문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의문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당연하죠. 명료성. 자, 2번.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 자, 이거 설득이라는 말이 있어서 맞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감정에 호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한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이것을 듣는 건의 수신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자, 3번 봅시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이거는 4번. 건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문제 상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2번 내용 생성하기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5번 봅시다.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잘 드러나야 한다. 이것은 건의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건의가 먹혀 들어가서 나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 나의 건의를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5번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득하는 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플러스로 심화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냐면 맨 뒤에 129쪽 그리고 130쪽을 지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130쪽. 우리가 이제 논설문과 건의문, 즉 설득하는 글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겠죠.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꼼꼼하게 129, 132쪽을 푼 후에 다음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